성경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그 말라기 4장 1절에는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풀무불과 같이 아주 뜨거워서 마치 그 마른 그 풀들이 타는 것처럼 그 악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같은 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같은 태양이신데 우리에게는 의의 태양이시고 그들에게는 악인을 소멸하는 불이 되신 것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그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한 빛으로 비춰가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암흑에 둘러싸인 그 구름 기둥이 돼가지고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빛인데 그렇게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그 미치는 영향이 틀렸습니다. 오늘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울하죠. 햇빛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햇빛이 없는 날을 잡아서 산책이나 소풍을 가도 그날 그렇게 기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햇빛을 좋아하는 그런 자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기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의 말씀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서부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오레곤이나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비 오는 가을과 겨울 그다음에 봄까지 이렇게 비 오는 기간이 길죠. 4달 뭐 이렇게 되죠. 흐리죠. 햇빛이 별로 없죠. 그때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햇빛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또 건강한 생활, healthy life 그 142페이지에 보면은 모두가 햇볕에 감사하면서 모든 의류들을 건조 및 정화시키는 햇살에 노출시킨다면 흰 곰팡이와 진균이 예방될 것이다. 우리가 그 의류에 말린다면 곰팡이가 이제 의류에 자라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렌 지 화이트. 그것은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이 의류에 있는 또 우리 몸에 있는 곰팡이들을 살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말씀. 햇살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놀면서 아이들은 건강과 몸과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득이 될 것이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햇볕을 쐬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심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책에 천연계는 하나님의 의사이다. 깨끗한 공기, 상쾌한 햇빛,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과수원과 포도원들 이런 환경에서의 옥외 활동은 건강을 주는 생명의 특효약이다. 맑은 공기 가운데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과 들로 들려싸인 그곳에서 거닐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특효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 요양원이 반드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5개의 생활은 많은 병약자가 필요하는 유일한 약이다. 어떤 약은 모든 예를 들어서 심장약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이 듣지 않죠.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 환자는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5개의 활동, 밖에 나가는 활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는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치매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그 짐에 들어가셔가지고 체육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있죠. 그 붙박이 자전거 그거를 타는 것은 전혀 치매 예방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무언가 틀려요. 햇빛을 우리가 받고 맑은 공기를 쐬고 또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풍경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또 강아지가 지나갈 때 이렇게 손 흔들 수 있고 안에서 운동하는 거랑 질적으로 틀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유행적인 생활로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안에 처박혀 갖고 침울하게 있으면 그것이 육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 또 영적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소망에서 읽은 부분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이 원래 그 옥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자연에서 거기서 나온 것을 먹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약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햇볕을 쐬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처방약입니다. 햇볕을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보면요. 보십시다. 제가 이건 파장입니다. 파장의 길이, 햇볕의 파장의 길이. 이쪽은 파장이 길고요. 장파장, 단파장입니다. 이 정도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왜 가시광선이죠?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할 가짜, 그다음 볼 수 있자 써가지고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적색을 넘어서는 광선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이 자색을 넘어서는 광선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이것을 잘 보십시오. 햇빛에서 적외선은 여기 나옵니다. 적외선 부분은 이제 햇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쬐일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깜깜하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죠. 그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적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외선이 햇빛의 적외선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거기에 이제 노출시키면은 이 팔이 빨개지죠. 그게 왜 그래요? 빨개지는 이유는
혈류가 증가되니까 거기가 빨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려움증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예, 그래서 그 소양증 환자들, 가려움증 환자들이 햇볕에 노출시키면 그것이 이제 많이 가려움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에 뭐 이렇게 걸리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있습니다. 가시광선. 이게 눈에 보이는 광선. 그러니까 햇빛에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 가시광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식물들의 엽록소를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이 없으면은 식물들이 이 탄수화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쌀도 없고 사과도 없고 수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볕을 우리에게 쬐어 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쬐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해가 얼마나게 보여요? 해가 뭐 이만하게 보이죠? 이렇게 작게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론 해가 훨씬 크지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멀리 있어도 그 햇빛이 계속해서 지구상에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비추고 네? 온 세상 사람들 살리고 온 세상 사람들 따뜻하게 하고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모든 생명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은 예, 이 지구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지구이지만 그 지구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날도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동물들의 시각세포에 딱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상을 인식을 합니다.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시광선이 중요한 이유는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멜라토닌.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햇빛을 자주 보면요. 특별히 이제 낮에 햇빛을 잘 봐놓으면 뇌에서요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회춘 호르몬입니다. 회춘. 우리를 젊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 햇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외선은 따뜻하게 한다.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가려움증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식물에게서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탄수화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서는 멜라토닌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봅시다. 자외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외선 하면 나쁜 광선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 A가 있고요.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A, B가 있다. 여러분 건강 강의에서 참여하셨으니까 학생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우리 배우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자외선에 어떤 종류가 있나 이거 사실 C도 있어요. 자외선 C는 근데 햇볕 안에서 자외선 C는 뭐 이렇게 그게 크게 없기 때문에 자외선 A하고 B에 대해서만 배우겠습니다. 자외선 A는요. 제가 에로의 A자를 썼습니다. 에로의 A자. 이게 에로와 같다. 화살과 같다. 그래서요. 잘 뚫고 지나갑니다. 잘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창도 뚫어요. 유리창도 뚫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도 진피까지 피부 이렇게 상피 말고도 진피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 안에 앉아 있어도 그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A죠. 예? 자외선은 A죠. 예. 되게 고마운 일이죠. 예, 그거라도 들어와서. 그렇지만은 자외선 B는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자외선 B입니다. 예? B, biologic, broad biology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외우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대요. 피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 A보다 자외선 A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게 자외선 A는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를 이게 피부를 타게 하고 일광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이 쬐면 주름살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캔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타민 D도 생성하는데 자외선 B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생물학적인 이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DNA도 손상시킬 수 있어요. DNA도. 그래서 봅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외선 B가 생물학적인 영향력이 크다. 자, 그걸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을 우리가 B를 쪼이면은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옥 외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외선 B는 유리창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밖에 나가야만 자외선 B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밖에 나가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창 안에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안 타죠? 살이 안 타죠? 예. 왜냐면 생물학적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외선 A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또한 문제는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가 있어야 되겠죠.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 피부가요, 이 상피는 가장 바깥층 세포들은 죽은 세포들이에요. 죽은 세포. 예.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 기저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균들은 보세요. 세균이나 진균, 곰팡이 얘네들은요. 너무 그 세포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에 딱 자외선 B에 딱 노출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도 두꺼운 피부를 갖고 있지만 세균들은 얼마나 얼마나 세포가 작아요. 그러니까 세균들의 DNA가 자외선 B에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요 집안에다 말릴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밖에다가 햇볕에다 말리면은 살균 효과가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외선 B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햇볕 비타민 D. 우리 피부에서요. 여기 우리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피부 피하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해요. 오케이. 우리가 피 속에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피하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어요. 네. 여기서 이게 이때 자외선 B를 받으면 A는 별로 효과 없어요. 예. B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B를 받으면 콜레스테롤이요 비타민으로 변성됩니다. 변화돼요.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햇볕을 쐬면 좋겠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비타민 D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비타민 D를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어요. 네,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육류 제품은 비타민 D3가 많고 어떤 이제 채소류하고 이제 식물성 아니면은 버섯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니면 진균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스트 같은 거죠. 이스트 같은 걸 통해서 비타민 D2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제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분도 있죠. 그거 사가지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우리 90%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를 조달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10%밖에 안 돼요. 예, 육식을 하는 사람이나 채식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 햇볕을 제대로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타민 D가요. 그 다음에 간에 쌓여요. 비타민 D가 간에 쌓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몸이 필요한 그 용량에 따라서 비타민 D에 수산화기가 붙어요. 이렇게 OH. 이렇게 수산화기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가고 거기서 하나 수산화기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비타민 D가요 전구체로 이렇게 우리에게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우리 간과 콩팥이 일을 해가지고 수산화 그 다음에 활성형 비타민이 나온다 이거죠. 활성형 비타민 D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온몸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나오는 거. 하나는 비타민 D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장에 가서 비타민 D가 장에 가서 우리 칼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칼슘이 잘 섭취될 수 있도록 한다. 비타민 D가 없으면요. 칼슘 거의 섭취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지 그것을 10배 이상 칼슘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뼈에 가서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장에서 흡수된 칼슘을 갖다가 뼈에 침착되게 합니다. 칼슘이 그냥 피로 돌아다니면 별로 소용없잖아요. 뼈로 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 거예요.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 많아서 뼈가 튼튼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타민 D가 없으면은 하나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햇볕을 쐬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지 칼슘이 흡수 잘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가 더 만들어져서 그 흡수된 칼슘이 뼈로 들어가서 뼈가 튼튼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구루병에 걸렸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곱사등이로 이렇게 자라는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그런 병 없습니다. 거의 드물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세포에서 비타민 D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이 비타민 D가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호르몬, 다른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이 수용체가 있어야지, 어떤 세포에서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포와 조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뼈에도 수용체가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 몇 년 됐죠? 25년 이상 됐네요. 그 당시에 요 정도밖에 몰랐어요. 비타민 D 수용체가 뼈에 있고 장에 있다.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은요. 거의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요. 햇볕의 자외선은요. 자외선 특별히 B죠. 자외선 B가 비타민 D를 생성해서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온몸에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포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에서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뼈에 칼슘을 침착시켜서 아이들은 뼈가 자라게 하고 어른들은요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면역 세포들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할아버지 면역 이렇게 아주 어린 면역 세포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잘 받은
뭐라고 할까, 그 고등학생 면역세포가 있고 대학생 면역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졸업한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분열을 촉진시킨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암세포들의 분열을 억제한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햇빛을 피할 것이 아니고 햇빛을 봐야 되겠죠. 인슐린 분비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그 다이비스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겠죠. 인슐린이 더 잘 나와서. 그렇죠. 또 햇볕과 비타민 D는 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심장병과 중풍의 예방을 돕는다. 제가 콜레스테롤 낮춘다는 건 말씀드렸죠. 예, 그 햇볕이 햇볕에 있는 자외선 B가 우리 피하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으로 변화시킨다. 나쁜 녀석을 좋은 신유의 전달자로 바꿔버린다 하는 거죠. 예, 신유라는 거는 믿음의 치료, 그 신앙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 신유의 전달자로 바꿔버린다. 혈압을 낮추는 것도 잘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혹은 햇볕을 봤을 때 혈압이 낮아진다. 뭐 그래가지고 낮아져가지고 확 쓰러질 만큼 낮아진 게 아니라 고혈압을 정상 혈압 쪽으로 낮춘다 그런 거죠. 건성과 같이 이제 피부 질환에도 좋습니다. 건성과 같이 각질 세포가 과잉 증식하는 피부 질병들을 치료한다. 건선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각질이 많은 하얗게 들고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반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건선입니다. 햇볕 치료가 좋고요. 그래서 자외선 치료를 합니다. 건선 환자들은. 그렇죠? 햇볕과 비타민 D는 또 노인들의 부상 가능성을 줄여든다. 참, 비타민 D를 한 600단위, 800단위를 노인들한테 널싱홈에 있는 노인들한테 줘봤더니 그것을 먹은 노인들은 저쪽 널싱홈 비타민 D를 안 먹는 안 준 널싱홈에 비해서 1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40%나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VA 하스피탈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킨다. 젊은 여자분들 월경 전에 막 이렇게 하복통이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증상을 호전시키고 항염증 작용이 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햇볕을 쐬고 아니면 또 적외선 같은 걸 이렇게 쐬면은 이렇게 그 통증이 훨씬 더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친 T임파구와 비완각 임파구의 활동을 억제하므로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 기여한다. T임파구와 비임파구가 중요하지만은 임파구 활동이 너무 지나치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억제한다. 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햇볕은 또 휴식과 회복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한다. 제가 아까 햇볕 중에 가시광선이 멜라토닌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치료한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꼭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햇볕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햇볕이 없으면 우리가 장마 기간은 다 우울해져요. 관절통 경감의 효과가 있고 곰팡이 감염을 치료한다. 그래서 햇볕에 우리 무좀이 생긴 발을 계속 노출시키면 무좀 치료에 좋겠죠. 자, 또 하나 이건 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비타민 D 수치가 이랬다. 14. 보통 이제 비타민 D는요. D 수치가 12 미만이면 그걸 결핍증으로 봅니다. 비타민 D 결핍증. 그 다음에
20 미만이면요. 결핍증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하다. 부족. 그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저하증, 저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0 미만, 20에서 이게 좀 학자들마다 좀 틀립니다. 20에서 30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D가 20에서 30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40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었고 40 이상이면요. 조금 이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80 이상이면요. 80 이상이면은 이거는 과잉증입니다. 비타민 D 과잉증. 이거는 굉장히 해로워요.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하면 20,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봅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들의 코비드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들의 평균 비타민 D는 14.4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환자실까지는 아니어도 산소가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평균 비타민 D는 22.4였고 코비드에 걸렸지만 그냥 감기 정도로만 걸리고 집에 있어도 된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는 30이었다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비타민 D가 낮을수록 중환자실에 가까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이요. 비타민 D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까 복습했지만 암도 그렇고요. 우리 그 치매 질환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장병 확률도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이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요, 뭐 꼭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아실 수 있는,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기억하셔도 좋고요. SARS-CoV 이 바이러스가 코비드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이게 이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 경로를 차단해요. 그러면은 엔지오텐신 2가 자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엔지오텐신 2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 폐에서 염증이 많아져요. 이제 그런데 비타민 D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을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방해 작용하는 것을 막아서 이것을 이쪽 경로를 튀어가지고 이쪽 안지오텐신 2가 아니고 안지오텐신 17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염증을 낮춰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비타민 D가 이러한 작용 때문에 항염증, 바이러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D는 우리 폐에서 항염증 작용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비타민 D가 평상시에 이게 높아 있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시면은 비타민 D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비타민 D가 얼마나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고단위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큼쯤 하냐면 한 5만 단위 꽤 센 겁니다. 보통 비타민 D가 1000단위, 뭐 2000단위 하는 거니까 뭐 5만 단위면 굉장히 센 거죠. 그렇게 딱 하나 드세요. 여러분들 코비드 딱 걸렸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혈중 비타민 D를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2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약한 사람들은 너무도 흔히 햇볕을 등한히 한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나가지 않죠? 병원에 그냥 자기 병상에 누워있죠?
햇볕은 천연계의 가장 치유적인 치료제 중에 하나이다. 그 햇볕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치료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일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고 운동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지만요, 햇볕이 가장 중요한 가장 테라피틱 치유적인 치료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태양 광선을 즐기고 그 존재로 우리 가정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서 유행을 쫓는 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법은 아니다. 햇볕 보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꼭 이상한 거 무슨 뭐라고 할까 무슨 서플리멘트 나온 거 없나 그런 거 찾고, 아니면 무슨 희한한 약 없나, 무슨 주사 없나, 무슨 요법 없나 이런 것만 찾는데, 햇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온갖 오만 가지 효과를 주는데 그것은 무시한다 하는 거죠. 공짜는 무시하는 거예요. 돈 주고 비싸게 사는 것은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무시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사람의 노력을 갖고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햇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햇볕에도 일광 화상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sunburn. 그래서 햇볕 때문에 뭐 그을린 건 괜찮지만 타는 거는, 피부가 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피부암이 증가합니다.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미와 주근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꾸 이 햇볕 때문에 이렇게 타는 사람, 이게 빨갛게 타는 사람은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부암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갈 때는 여러분 이렇게 선스크린 태양 일광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쉽게 타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밖에서 잠깐 이렇게 밭일 한다든지 뭐 걷는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는 화상 입을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선블락 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2번 정도, 최소한 2번입니다. 최소.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5분에서 30분 동안 자외선 차단제 없이 얼굴, 팔, 다리와 등 부분에 햇빛을 받으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한다. 자, 보세요. 최소 일주일 2번. 많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권장은 미국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건 백인들 권장입니다. 백인들은요, 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그 자외선 B가 진피층까지 훨씬 더 잘 들어가요. 근데 흑인들은요 별로 안 들어가요. 까만 그 피부에 거기서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인의 경우고, 동양인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백인에 비해서 그 일광 화상이나 또 피부암 발생률도 훨씬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한낮에, 이거 한낮이죠, 한낮. 10시에서 아주 아침 일찍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한낮에 매일 5분에서 30분이면 잠깐이죠. 잠깐 동안이라도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목도 좀 노출시키고 이렇게 햇빛을 보시면 비타민 D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피 검사하실 때 꼭 비타민 D도 체크해 달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이렇게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꼭 체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혈중 농도가 12 미만이면요 굉장히 고용량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단위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3달 있다가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최소한 2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몇 달 안에. 12. 그 다음에 20 이상, 20 혹은 30 이상인 분들은요
하루에 1000단위에서 2000단위 드시면은 그 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지 용량이에요. 유지 용량. 예. 젊은 분들은 1000단위면 되겠고, 노인분들은 2000단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 미만이고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5000단위쯤 드시면 돼요. 그래서 20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50 이상인 분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타민 D를 좀 섭취를 조금 중단하신다든지 줄이셔야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의의 태양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같은 햇볕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피부암을 일으키고, 특별히 우리 육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육식 그 다음에 이제 계란과 유제품 많이 먹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채식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햇볕이 유익을 갖다 줍니다. 손해보다는 유익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의 태양에 대한 반응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의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악인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에게나 잘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세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 딱 똑같이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그 유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빛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빛마다 여러분들 그 빛을 사랑하시고 또 다른 더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시고 또 그 빛을 순종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빛의 자녀가 되시겠고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화되는 그런 그분의 백성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칼슘제를 꼭 복용을 해야 돼요? 칼슘제. 칼슘제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가 낮으면요. 비타민 D가 낮은 상태에서 칼슘 많이 먹어도 별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가 되고요. 대부분 분들은 칼슘제 안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칼슘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은 여러분 이제 음식물 중에 칼슘이 제일 좋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두꺼운 채소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케일 같은 거, 케일이나 또 스피니치, 스피니치 뭐라 그래? 그거 그다음에 또 시금치. 콜라드? 그런 거, 콜라드에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잘게 썰으셔가지고 데쳐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녹즙으로 갈아갖고 한 반 컵 정도 드시면 칼슘제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골다공증이 드신 분들은 칼슘제 복용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칼슘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칼슘 사이트레이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칼슘 사이트레이트가 더 좋고요.
다른 칼슘제는 이렇게 그래요. 이 식물에 들어있는 칼슘은요, 우리가 훨씬 살아있는 칼슘이죠. 우리 몸에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뼈로 가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이 석회를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칼슘, 그거 팔죠. 칼슘, 그게 제일 흔한 칼슘제예요. 예? 바위에서 나온 거지. 아니면 조개 껍질을 갈아갖고 만든 칼슘, 뭐 이런 것들은요, 예? 우리 뼈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칼슘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돌을 만드는 칼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제도 드셔야 될 분들은 예? 그렇게 이렇게 식물성 그런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예.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하고 비타민 D 이렇게 같이 된 걸 처방받아서 먹고 그래요. 있는데 비타민 예. D가 400 IU밖에 안 되는데 더 네. 먹어야 되나요? 예. 400 IU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모님이 연세와 질병명과 이런 거 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 400 한국인, IU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적은 용량입니다. 예. 왜냐면 그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도요. 예? 600에서 800 IU 드시도록 권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권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600에서 800. 그러니까 400이면은 굉장히 부족하죠. 예. 예. 그래, 비타민 선생님이, D 나중에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실 때 비타민 D 검사해달라고 하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좀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그 네. 칼슘제가 탄산칼슘과 농축 콜레길 시레콜 분말 코레칼 시페롤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콜레칼시페롤이 비타민 D고요. 그 네, 다음에 그게 뭐라고요? 분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분말? 칼슘? 농축 콜레길 시페롤 분말. 아니 그거는 이제 비타민 D고 그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석회 뭐라고요? 탄산칼슘. 탄산칼슘. 예. 탄산칼슘이 그게 뭐 석회예요. 그게 석회. 예. 그게 이제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그 칼슘은 조금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글쎄 다른 칼슘으로 될 수 있으면 이제 식물에서 나온 거 그게 더 좋겠습니다. 예. 네,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렇게 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약으로는 어떻게 한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으로 더 좋은 뭐라고요? 칼슘, 약으로는 더 좋은 칼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슘 제제 중에 네. 그러니까 약으로 그러니까 칼슘 사이트레이트 제가 한번 한국말로 찾아볼게요. 칼슘 사이트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시트루산 칼슘이라고 합니다. 시트루산 칼슘. 예, 시트루산. 예, 구연산 칼슘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구연산 칼슘. 예, 그게 더 좋겠어요. 구연산 칼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게 더 좋겠어요. 예. 네, 좋고, 감사합니다. 예. 네. 장로님 그 채팅창에 질문 올렸는데요. 그래요? 그래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잠깐만요. 예. 질문. 오케이. 햇볕과 죽은 깨와의 관계에서 예. 죽은 깨. 그러니까 이제 피부 유형이 다르거든요. 피부 동양인 중에서도 이렇게 햇볕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하얀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이 아니고 자외선 B에 자꾸 노출되면 이렇게 죽은 깨가 이제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얼굴 부분을 이제 햇볕에 밖에 나가셨을 때 얼굴을 좀 가르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는 팔목이나 목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노출시키시더라도 다리나 햇빛 부분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쓰셔가지고 햇볕을 좀 덜 노출되도록 하면은 이제 그 주근깨가 이렇게 더 커지거나 이렇게 더 선명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다른 분이 또 질문하셨네요. B12가 음식에서 얻는 잠깐만 비타민 B12가 음식에서 얻는 D에서도 생성되는지요? 제가 이게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비타민 B12가 생기는 음식에서 같은 음식이 비타민 D에도 도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에 쌓인다 그랬죠. 간에 쌓인다. 그래서 사실은요. 음식 중에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을 먹는 건데 그거는 비타민 D를 위해서는 좋지만 다른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버섯 종류나 어떤 그렇게 뭐랄까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힘듭니다. 비타민 B12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채식 비타민 D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채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약할 때는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쐬도 안 되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D2를 사세요. 비타민 D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D3가 있고 그 다음에 D2가 있습니다. D2는 식물성에서 모아서 만든 거고 대부분 D3는 동물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D2를 사셔가지고 복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D3를 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논리는 D3를 먹었을 때 더 비타민 그 수치가 훨씬 빨리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수치가 빨리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비타민 D2도 계속해서 섭취하면 우리 간을 경유해서 나중에는 결국 만들기 때문에 뭐 몇 달 조금 늦게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식물성을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2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뿐 아니라 치유에도 도움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 D를 측정해 보시고 부족하면 비타민 D도 꼭 이렇게 추가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실 때 꼭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그래요. 될까요? 예, 그래요. 맞춰야 되겠네요. 말씀하세요. 비타민 B2가 식물성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 네. 케미칼 아닌가요? 케미컬? 식물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완전 식물인가? 케미칼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화학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마 완전 식물성이. 제가 그러니까 식물에서 이렇게 따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캡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동물성일 수도 있으니까 비건 D2를 찾아보세요. 비건. 채식주의자가 먹는 D2 그걸 사면은 캡슐이나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비건인 비타민 D2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비타민 D2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D2든지 D3든지 대부분 이렇게 동물 가공해서 만들었다든지 식물이나 버섯을 가공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합성해서 만드는 D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